모든 외국인들은 즉시 나와라. 지축을 흔드는 함성과 함께 수천 명의 청나라 관군이 외국인 거주지를 에워쌌습니다. 칼을 든 병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영국 상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이러는 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상인들을 몰아내고 건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공급이 끊겼습니다. 물도 하인들도 모두 철수당했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외국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백성을 죽이는 독을 팔아왔다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지금 당장 모든 아편을 내놓아라. 거부하면 너희 모두의 목숨은 없다. 공포에 질린 상인들. 앞에 선 이 남자 임칙서. 황제로부터 정권을 받은 흠차 대신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이 결정은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대영 제국이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영국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였습니다. 바로 아편을 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아편을 팔다가 막혔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쟁에서 청나라가 완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던 거대 제국이 어떻게 아편 밀수업자들을 지키려는 나라에게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전쟁은 중국인들에게 100년 국치, 즉 100년의 치욕의 시작으로 기억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 기술 격차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정의가 왜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8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편 전쟁, 제국의 몰락과 근대의 시작.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세기 후반, 청나라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걸륭제가 다스리던 이 거대한 제국은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약 25%인 것을 생각하면 당시 청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토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신장, 티베트, 몽골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땅 인구는 3억을 넘어섰고 농업과 수공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청나라의 비단과 도자기, 차는 전 세계가 탐내는 명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나라가 스스로를 천조대국, 즉 하늘 아래에 뜸가는 나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걸륭제는 외국 사신들을 조공을 바치러 온 신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청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외국과의 무역은 필요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1793년 영국이 사신 맥카트니를 보냈을 때에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맥카트니가 가져온 서양의 신기한 물건들을 본 걸륭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조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외국의 물건이 필요 없다. 이것이 청나라의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상품을 팔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중국의 상품, 특히 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8세기 초반만 해도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던 차는 이제 모든 계층이 마시는 국민 음료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도 귀족도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차를 마셨습니다. 영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차에 연간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 상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아무리 모직물을, 시계를, 기계를 가져가도 청나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은으로만 중국 상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1760년대부터 1780년대까지 매년 수백만 양의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은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영국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편입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4,000상자 정도였죠. 하지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편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한번 손대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부유층의 향락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관료도, 군인도, 상인도, 심지어 농민까지도 아편에 빠져들었습니다. 1820년대가 되자 연간 아편 수입량은 2만 상자를 넘어섰습니다. 1838년에는 4만 상자에 달했습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내 아편 중독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은의 흐름이 역전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영국으로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나라의 은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은값이 치솟았고 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1838년 청나라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아편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세금을 걷어들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경파들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아편은 우리 백성을 죽이고 국가를 좀먹는 독입니다. 이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광제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특별 사절로 임명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임칙서였습니다. 1839년 3월 임칙서가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광제로부터 전권을 받은 흠차 대신이었습니다. 임칙서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아편을 근절하라. 임칙서는 도착하자마자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중국인 아편 중독자들을 단속하고 치료소를 열었습니다. 아편 딜러들을 색출하여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아편을 자진해서 제출하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아편을 들여오지 않겠다고 서약하라. 만약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외국 상인들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뇌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임칙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외국인 거주지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출입을 막고 식량과 물 공급을 끊었습니다. 중국인 하인들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포위된 외국 상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 상인 수석 감독관 찰스 엘리엇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인들이 보유한 모든 아편을 영국 정부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나라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총 2283상자의 아편이 임칙서에게 넘어갔습니다. 14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약 2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임칙서는 이 아편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해안가에 큰 참호를 파고 그곳에 아편을 쏟아붓게 했습니다. 소금과 석회를 섞어 녹인 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23일 동안 계속된 이 작업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임칙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청나라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사과하는 제문까지 지었습니다. 물고기들이여, 잠시 먼 바다로 피하라. 며칠 후 다시 돌아오면 맑은 물을 만날 것이다. 임칙서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편 몰수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영국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상인들과 정치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았다. 이는 전쟁 행위다. 그들은 아편이 향정성 약물이라는 사실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대신 자유무역과 재산권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 같은 의원들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려 하는 것입니까? 아편을 팔 권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중독시킬 권리를 위해서입니까? 이보다 더 부정의하고 수치스러운 전쟁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 사회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지식인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팔머스턴 외무장관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도덕보다는 국익을, 정의보다는 실리를 중시했습니다. 1840년 4월 영국 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승인할 것인가? 결과는 찬성 271표, 반대 262표 단 9표 차이였습니다. 영국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아편 밀수를 위해 벌어진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1840년 6월 영국 원정군이 중국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16척의 군함과 4척의 무장 증기선, 27척의 수송선 병력은 약 4,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우선 저우산 섬을 공격했습니다. 청나라 수비대는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활과 칼, 그리고 구식 화승총이 전부였습니다. 영국군의 라이플 소총과 대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증기선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자유롭게 움직이는 철로 만든 배. 청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철선 또는 화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악마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청나라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 군대가 근대 군대와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국군은 해안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잠원, 닝보, 상하이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1840년 8월에는 텐진까지 진격했습니다. 베이징이 코앞이었습니다. 도광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천조대국이 서양 오랑캐들에게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1841년 1월 천비 조약이 임시로 체결되었습니다.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배상금 6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양국 정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도광제는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했고 영국 정부는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1841년 5월 영국군은 본격적인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청나라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광저우가 다시 공격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지까지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타는 건물, 무너지는 성벽, 죽어가는 사람들. 청나라군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저우 근처 사니알리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 군인들이 마을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폭행하자 분노한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봉기했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마침 큰 비가 내려 영국군의 화약이 젖었고 일부 영국군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 청나라 측에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황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국군은 계속 북상했습니다. 잠원, 닝보, 상하이를 재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842년 6월 그들은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난징이었습니다. 청나라 남방의 중심 도시이자 경제의 심장부였습니다. 만약 난징이 함락되면 양쯔강 유역 전체가 마비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가는 대운하도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난징 수비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성벽은 높고 튼튼했습니다. 병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성벽을 포격했습니다. 최신식 대포가 수백 년 된 성벽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비대는 구멍을 메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842년 8월 영국군은 난징 성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부상자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강경파는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천조대국이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한 희생만 늘릴 뿐입니다. 도광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조상들에게 무슨 낯으로 이 사실을 보고할 것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1842년 8월 29일 영국 구남 코널리스 호위에서 역사적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후에 난징 조약이라 불리게 될 이 문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첫째, 청나라는 영국에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중
600만 달러는 몰수된 아편에 대한 배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는 마약을 몰수한 것에 대해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300만 달러는 영국 상인들의 빚, 1200만 달러는 영국의 군비였습니다. 둘째, 5개의 항구를 개항해야 했습니다.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이 항구들에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무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홍콩 섬을 영국에 영구히 할양했습니다. 이 작은 섬은 나중에 영국의 동아시아 거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청나라는 관세 자주권을 잃었습니다. 이제 관세는 청나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영국과 협의해서 정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영국인에게는 영사재판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 법으로 재판할 수 없고 영국 영사가 영국 법으로 재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는 순간 청나라 대표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난징 조약은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패와 같았습니다. 1843년 후먼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청나라가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영국도 자동으로 그 조건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844년 미국이 왕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가 황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서양 국가들도 줄줄이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열강의 통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56년에는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더욱 가혹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황제의 여름 궁전인 원명원이 불타버렸습니다. 청나라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편전쟁의 영향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청나라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랐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항구가 개방되면서 서양의 공산품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수공업은 경쟁력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직무를 짜던 장인들, 도자기를 굽던 도공들, 수많은 소상인들이 생계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도시의 빈민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아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래도 청나라 정부가 단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개항장을 통해 아편이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중국 남부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이 반란은 14년 동안 지속되었고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아편전쟁으로 약화된 청나라가 사회 통제력을 상실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중화종화라는 말 자체가 세계의 중심에 있는 문명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모두 오랑캐였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서양인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더 빠른 배를, 더 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서양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보수파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갈등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를 갈라놓았습니다. 아편전쟁의 충격파는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패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선진국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서양에게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다니, 일본의 지식인들과 무사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일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포를 앞세워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854년 일본은 미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중국과 달랐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전면적인 서구화를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교육을, 산업을, 정치 체제까지 모두 바꿨습니다. 불과 30년 후인 1894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격파했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중국이 이제 제자 일본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조선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1876년 일본이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선도 아편전쟁 이후 형성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베트남, 버마,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들도 차례로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나라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무운동의 슬로건은 중체서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을 본질로 하되 서양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정신은 중국적으로 유지하되 무기와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쓴 조선의 독립선언문에도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었을 정도로 이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딜레마였습니다. 청나라는 근대식 무기공장을 세웠습니다. 증기선을 만들고 철도를 깔고 전신을 설치했습니다. 해군을 근대화하고 유학생들을 서양에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제도는 여전히 낡았고 부패는 만연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그대로였고 황제의 전제 권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받아들이고 제도는 바꾸지 않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는 이를 잔인하게 증명했습니다.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일본 해군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서양의 최신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패하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급진적 개혁가들은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광서제와 강유인은 무술변법을 추진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불과 100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광서제는
유폐되었고 개혁가들은 처형되거나 망명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아편전쟁으로부터 7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아편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기간을 백년국 78년 고출, 즉 100년의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수많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영토를 빼앗겼고 배상금을 물었고 주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은 열강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억은 현대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치욕의 역사를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이 역사가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 영토 문제에서의 강경한 태도, 서구 열강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아편전쟁과 그 이후의 치욕적인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은 아편전쟁 1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편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이며 현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편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기술과 제도의 관계입니다. 청나라는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제도 개혁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국제 질서의 본질입니다. 아편전쟁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아편 밀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국제법도, 도덕도, 정의도 결국 힘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국제 질서, 자유, 인권 등의 아름다운 말로 포장합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청나라는 변화하는 세계를 너무 오래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 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이 결국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조직, 모든 것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넷째, 정의와 힘의 관계입니다. 임칙선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는 자국민을 파괴하는 마약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졌습니다.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정의를 짓밟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의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1997년 7월 1일 자정, 홍콩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56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한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치욕의 역사가 일부나마 청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아편전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강자의 횡포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질문들은 180년 전에도 유효했고 오늘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갇힌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편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역사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